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가운데 부정평가 이유로 엑스포 유치 실패가 처음 포함이 됐습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를 묻는 질문엔 지지정당 없다, 무당층이다라는 답변이 더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 똑똑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독자 개발한 정찰 위성이 지난 주말 궤도 안착에 성공하면서 남북 간 정찰 위성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의 후계자 가능성도 계속 거론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주시하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최대 10명까지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기를 시작하는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신임 수석 비서관들에게는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산업용 요소의 통관을 보류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2년 전 요소수 부족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 지도부와 친윤계의 희생을 요구하는 안건을 오늘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지 못하면서 조기 해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이상민 의원 탈당에 이어 비명계 추가 탈당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북한이 우리 군의 정찰 위성 발사 이후 9.19 군사 합의 파기의 책임을 연일 우리 측에 떠넘기며 참담한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통일부는 남한의 분열을 조장하려는 거짓과 억지 주장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남부 지역에 대한 공격을 공식화했습니다. 남부의 가자 전체 인구의 70%가 몰려있는 걸로 알려져 민간인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가 요구한 당 핵심 인사들의 희생안에 대한 답변 기한이 오늘로 끝납니다만 지도부의 부정적 기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혁신 동력을 잃은 만큼 조기 해산 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비명계 현역 의원의 첫 탈당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여당 분위기부터 알아보죠. 혁신위원회가 예전과 달리 당 주류 인사들의 희생안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원래 오늘 당 주류의 총선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이른바 주류 희생안을 최고위원회에 공식 보고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고위 안건의 혁신위 보고는 빠졌습니다. 이 박정화 수석 대변인은 혁신위에서 따로 보고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오신환 혁신위원은 사실이 아니라며 당에서 앞으로의 혁신위 안건을 모두 모아서 한 번에 상정하라고 답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오늘까지 답을 달라고 못 박았던 공관위원장직 추천 요구에 대한 지도부의 반응 역시 싸늘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결정할 수 없는 내용을 결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본연의 역할, 범주, 그다음에 성격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혁신위는 앞으로의 행보를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오는 7일에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이때 혁신위가 쓸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카드인 조기 해산을 선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도부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이번 주 첫 영입인재 발표에 이어서 다음 주 공천관리위원회를 띄우는 등 총선 체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비명계 5선 이상민 의원이 어제 전격적으로 탈당을 선언했는데요.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이 비주류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탈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도부에서는 오늘 관련 논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전했는데 일부 친명계는 날선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결국에는 본인이 원하고 꿈꾸는 국회의장직을 만들기 위해서 당과 동지들을 결국 버리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이 의원의 탈당 선언이 비명계의 이른바 릴레이 탈당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을지 우려하는 기류가 흐릅니다. 특히 비명계 사인 모임 원칙과 상식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아직은 탈당이나 신당 등에 대해서 거리를 두는 모습이지만 이상민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여지를 뒀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상대였던 이낙연 전 대표가 연일 공세 수위를 올리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오늘 공개된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위기인 정치 양극화를 저지하기 위한 제3세력 결집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를 연일 저격하면서 신당 창당 가능성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격화된 가운데 본인의 사법 리스크까지 재점화된 이재명 대표는 일단 이번 주 연탄 나눔 봉사 등 현장 정책 행보에 전념하며 당무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정기국회 종료 뒤에 12월 임시국회를 바로 소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대로 12월 임시국회를 바로 소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양평 고속도로 건, 그다음에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 건, 그다음에 오송 참사 등 관련된 국정조사는 바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쌍특검 역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가 안 될 경우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비장동 비리 혐의를 감추고 또 호도하려는 의도로 특검을 밀어붙인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무도한 야당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민생은 도외시하고 당리 당량만을 위해 입법권을 악용한 난폭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홍익표 원내대표가 거론한 국정조사에 대해 이렇게 자꾸 정쟁하겠다고 하면 민생은 누가 챙기느냐고 지적했습니다. 특검과 국정조사, 예산안까지 여야가 평행선에 달리면서 연말 전국의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 정부의 새 바람을 불어넣기 위한 대규모 개각을 단행합니다. 총선에 출마할 정치인 출신 장관을 내보내는 것을 넘어서 어수선한 공직사회를 쇄신하고 3대 개혁의 강력한 추진 등을 염두에 두고 최대 10개 부처의 수장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YTN에 내년 총선에 나서지 않는 관료나 학계, 전문가들이 내각을 채울 예정이라며 후임자 검증 작업도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국가보훈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등이 대상이며 부산 엑스포 유치전을 주도한 박진 외교부 장관이 포함될지도 관심입니다. 탄핵안 여파로 공석이 된 방송통신위원장에는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등 언론인 출신이 조기에 인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적 사용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올해 안에 부인 김혜경 씨를 불러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검찰이 경기도청뿐 아니라 여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요? 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부터 경기도청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법인카드 사용처 등 모두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한 첫 강제 수사입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근무하던 당시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전 경기도청 직원 조명현 씨의 폭로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검찰로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0월 조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이 대표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검찰은 최근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이후 이미 제출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뒤 추가로 필요한 자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습니다. 현재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선 이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 모두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이르면 올해 안으로 김 씨를 불러 법인카드 사적 사용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보내는 산업용 요소의 통관이 지연되면서 2년 전처럼 요소수 품귀 현상이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 당국이 자국의 요소 수급을 우선하며 일시적으로 수출을 보류한 걸로 보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요소 수출이 지연되는 배경이 뭡니까? 앞서 지난달 30일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 등 중국 현지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하려는 산업용 요소 수출을 보류시켰습니다. 정부는 요소 수출을 막은 배경에 정치적인 이유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국 내부적으로 요소 수요가 긴장되는 등 경제적인 이유로 세관에서 수출 통관 지연이 일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최근 인도에서 비료용 요소 수입이 급증하자 자국 내 공급 부족을 우려해 일시적으로 요소 수출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당국의 공식적인 수출 제한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요소수는 경유 차량이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분해해 매연을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 2015년부터 판매하는 경유차엔 요소수를 넣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필수고 화력발전소나 제철소 등에서 매연 저감을 위해 많이 쓰입니다. 이 때문에 요소수가 부족하면 화물 트럭부터 발전이나 철강 등 주요 산업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우리 기업의 중국 요소 의존도는 90%에 달합니다. 앞서 재작년 11월에도 중국산 요소 수입이 막히면서 국내 물류와 산업이 마비될 뻔했던 만큼 정부는 오늘 오후 관계부처와 국내 요소 관련 업체들과 함께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요소 수급 상황 일단 지금은 괜찮은 겁니까? 네, 2년 전 요소수 대란 때 재고가 2주에서 4주 분량에 불과했던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민간 재고와 정부 비축 물량, 베트남과 일본 등에서 수입 예정인 물량을 합하면 국내 요소 비축분이 3개월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요소수 시장 점유율의 50%를 차지하는 롯데정밀화학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정상적으로 수입이 이뤄지고 있어서 당장 공급에 차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요소수 공급 가격 인상 계획이 없고 공식 홈페이지 판매 가격도 동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에선 이미 요소수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도 하루 사이 요소수 값이 2배나 뛰었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소업체 관계자들은 재고에 여유가 있고 다른 나라를 통한 물건 수급이 원활해 2년 전과는 다른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불안 심리로 인한 사재기 때문에 제2의 요소수 대란이 닥치진 않을지 우려했습니다. 정부는 통관에 묶인 물량 목록을 중국 정부에 전달해 문제 해결을 요청하고 계약 물량이 예정대로 도입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방금 들은 소식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제주도 남쪽 4km 해상에서 고체 연료 추진 우주 발사체 시험 발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성공 여부는 잠시 뒤에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고체 연료 추진 발사체는 지난해 3월과 12월 두 차례 시험 발사한 바 있었고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번 발사에서는 민간 상업 위성이 탑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2차 발사 때는 1단 추진체 없이 2, 3단으로 발사체를 쏘아 올렸고요. 고도 450km까지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최종 개발 단계에 해당하는 1단 추진체를 장착하고 4번의 단분리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더 높은 고도로 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해 12월 발사체의 모형이 더미 위성을 실어서 쏘아 올렸지만 이번엔 실제 지구 관측용 소형 위성을 탑재했다고 합니다. 성공 여부는 잠시 뒤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속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올라버린 물가에 외식 자체가 부담스러운 요즘, 이번에는 한 횟집에서 바가지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10만 원짜리 회를 주문했는데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방어와 광어가 주 메뉴고요. 밑반찬으로는 김과 고추, 마늘, 또 쌈장과 백김치 정도가 나왔습니다. 작성자의 글대로 이 정도 차림에 10만 원을 받았다면 너무 비싸다는 말이 나올 법하지요. 같은 메뉴를 시킨 옆 테이블 손님이 이게 10만 원 어치가 맞느냐, 가격이 너무하다면서 문제를 제기하자 사장님은 환불해 줄 테니 그냥 가라라며 욕을 했다고도 했는데요.
떨어질 줄 모르는 물가에 소비자도 자영업자도 고민이긴 할 겁니다. 고물가 상황을 보여주듯 온라인에는 바가지 논란 관련 글이 최근 자주 올라오는데요. 한 유튜버가 광장시장 전집을 바가지 논란에 제기하면서 시장 상인회는 해당 점포에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었죠. 서울시가 바가지 논란을 근절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먼저 내년 상반기부터 광장시장에 이런 식으로 가격 정량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고요. 또 빈대떡처럼 시장을 대표하는 먹거리는 모형을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또 서울시 보조금으로 이른바 미스터리 쇼퍼를 고용할 계획인데요. 손님을 가장해서 각 점포가 정량 표시제 등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종의 암행어사 제도 같은 겁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영업 정지까지 내릴 계획입니다. 최근 바가지 가격 논란은 음식값을 못 올리니 양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는 슈링크플레이션과 일맥상통합니다. 유통업계에서 문제가 되면서 정부도 단속에 나섰지요. 꼼수 가격이 인상이 굴친 건 해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미 칼을 빼든 곳도 있습니다. 프랑스는 기업이 제품 용량을 줄일 경우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크게 표시하는 법안을 정부 차원에서 발의했는데요. 프랑스 슈퍼마켓 체인 까르푸는 실제로 지난 9월 가격 인하 없이 용량만 줄어든 제품에 이렇게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적힌 스티커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또 브라질과 독일, 러시아도 슈링크플레이션에 대응한 법안을 발의했거나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캐나다는 식료품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켜서 슈링크플레이션이나 스킨플레이션처럼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적발하고 나섰습니다. 꼼수 인상을 막는 데 효과가 있다면 우리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5, 4, 3, 2, 1, ignition. And go Korea 425. Celebrated alongside Kim Jong-un as he showcased his ballistic missile program, a program explicitly prohibited by the Council. Then I have the question. Is the United States launching its satellite with a balloon or catapult? 네, 우리 군의 첫 독자 정찰 위성 성공적으로 우주 궤도에 안착함에 따라 이제 남과 북은 본격적인 군사 정찰 위성 경쟁도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성능은 우리 것이 월등합니다. 네, 하지만 북한이 최근 휴전선 GP 감시 초소 복원을 비롯해서 9.19 군사합의 폐기 움직임에 나서면서 남북 간 긴장은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군사 정찰 위성 첫 군사 정찰 위성 이제 궤도에 안착을 했잖아요. 거기에 앞서서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고체 연료 추진 우주 발사체 예. 지금 3차 시험 발사를 했어요. 예. 거기에 소규모 위성이 있나 보죠? 그러니까 그 로켓은 액체와 고체가 예,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우리 북한 때문에 항상 고체 그러면 큰일 났다 그러는데 네. 고체는 비교적 단순해요. 예. 가격도 싸고 추력도 약합니다. 아, 다만 이제 액체가 아니니까 예. 건전지처럼 고체 로켓 패키지를 끼워놓기 때문에 예. 신속 발사가 가능하죠. 네. 근데 이제 고체 로켓의 특징은 가격이 싸고 단순하지만 네. 이제 그 페이로드 무거운 걸 못 올려요. 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군이 쏘는 건 뭐냐면 예. 향후 자체적으로 소형위성 아. 100kg짜리 정도를 한 2030년까지 한 50여 개를 쏠 거거든요. 아. 그건 왜냐하면 인공위성은 정지 궤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 자기가 돌아요. 지구를 한 15번, 20번 정도. 네. 지나가니까. 아, 그러니까 여러 개가 필요하죠. 그렇군요. 근데 우리 이제 펠컨 9에 쏜 425 위성도 5개인데 네.
5개를 띄워도 2시간 만에 한 번씩 지나갑니다. 예. 근데 한반도 상공 지나갈 때는 한 3, 4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 갭이 생기니까 이때 초소형 위성을 수십 개를 올려서 네네. 이 갭을 거의 상시 감시 수준으로 만들겠다기 때문에 한쪽에는 펠컨으로 쏘지만 예. 한쪽에는 우리군 자체로 이제 고체 로켓을 이용해서 소형 위성을 쏘겠다고 계획이 있고 예예. 그게 지금 성공하니까 이제 양쪽이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지금 발달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예. 오늘 쏘아 올린 조금 전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린 그 정찰 위성 그 고체 연료 추진 우주 발사체는 어떤 목적인 겁니까? 지금 올라간 위성은 이제 예. 민간 위성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군이 군사 위성을 올린 건 아니죠. 근데 우리 이미 계획은 시작됐고 네. 2022년부터 30년까지 계획이 초소형 위성 100km짜리 정도를 50여 개를 띄울 거고 예. 그 발사체를 계속 지금 테스팅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근데 잘 지난번엔 들었습니다. 덤이었고 이번에 실제 민간 위성을 올린 그러니까요. 거죠. 예. 네. 소형 위성을 쏘아 올릴 것이고 약 50개 정도 쏘아 예. 올린다 이거죠. 예. 성공 여부가 잠시 뒤에 발표되니까요.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군 정찰 위성 이번에 펠컨 9이요? 예. 예. 우리나라 추진체가 아니잖아요. 추진체는. 예, 예. 근데 인공위성 우리나라 독자 개발한 예, 것이라면서요? 왜냐하면 이제 이 페이로드가 중요합니다. 예. 북한이 쏜 것도 이제 무게가 얼마짜리를 저궤도나 정지궤도 올리느냐 이거거든요. 아, 그랬을 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궤도에 정착을 시키면 물론이거니와 네네. 그 페이로드를 1톤까지를 보거든요. 아. 근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쐈던 정찰위성은 800km가 넘죠. 네. 그렇게 보면 왜 지금 고체는 쏘는데 펠컨을 그러니까요. 미국에 쏘느냐. 예. 아직 우리가 안정적으로 그 정도로 올릴 수 있는 기술적인 완성도는 아직은 없어요. 북한 위성은 몇 킬로그램짜리였죠? 300kg 정도. 300kg. 그러니까 그 위성을 궤도에 올렸다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쏘아 올린 정찰 위성 성능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찰 군용 위성도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통신 위성. 이거는 정지 궤도입니다. 36,000km 떠 있어요.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보기엔 하나 같이 떠 있는 거죠. 그런데 36,000km 너무 높으니까 사진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궤도 400에서 600km 사이, 그러니까 대략 500km 정도 사이에 띄워놓고 여기에서 지상을 봐야 되거든요. 네. 보는 것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접 사진을 찍는 거,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구름이 끼거나 밤이 되면 못 찍잖아요. 예. 그때는 이제 레이더를 활용해서 레이더파를 쏴서 그걸 합성해내는 게 이제 그 합성 개구리다 영상 레이더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군이 5개를 예정하는데 예. 그중에 1개가 사진 찍는 광학위성입니다. 예. 이건 아주 선명하지만 문제는 이제 기상이나 그 주야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4개는 이제 레이더를 와서 합성해내는 건데 이번에 첫 번째 카메라 위성을 쏜 거고요. 네. 카메라 위성은 어느 정도냐면 지상에 있는 사람의 숫자, 그다음에 차량이 이게 탱크인지 트럭인지 승용차인지는 구분해낼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군사적인 목적은 완전히 충족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해상도가 30cm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던데 30cm가 점으로 확인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3m짜리 보통 차량이 한 3m 하죠. 예. 그게 점이 10개로 표시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분해낼 수 있죠. 근데 북한은 3m다 그러면 물론 이제 3m는 추정이고 네. 1m라 하더라도 이 3m짜리 차는 점 3개로밖에 안 나오니까 구분이 안 되죠. 작은 물체는 구분하기 어렵겠네요. 어렵죠. 그러니까는 북한은 볼 수는 있지만 이게 버스인지 트럭인지 탱크인지 구분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군사적인 목적은 상당히 제한이 되죠. 예. 저는 이번에 그 발사 보면서 첩보 영화 생각이 났는데 왜 첩보 영화 보면 사람 얼굴도 인식을 하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인식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쏘아 올린 게 이번에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실제로 그런 위성도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막 영화 보면 그 위성으로 막 듣죠. 예. 네. 소리도 듣고. 잘못된 거고요. 이제 도청기는 지상에 있는 거고 네. 이걸 말씀드린 36,000km에 있는 통신 위성을 올려서 여기서 이제 딴 쪽을 듣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위성이 듣는 기능은 없어요. 예. 중계하는 기능만 있지. 근데 이제 미국의 극비 사항입니다. 우리 군대 얘기 안 하거든요. 이제 미국은 센티미터로 추정이 센티미터 되거든요. 단위로. 예, 예. 그러면은 번호판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번호판 보죠. 번호판도 보고 얼굴도 인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얼굴이 한 15cm 되잖아요. 그럼 이걸 한 15개, 20개 점으로 인정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이 인공위성으로 찍은 영상체와 네. 가지고 있는 사진을 비교를 해요.
그럼 이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얼굴 구분이 미국은 가능할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번 위성 발사, 군사정찰 위성 발사 성공하고 궤도에 안착되면서 우리가 일단 눈을 갖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 군의 이 킬체인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날개를 단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눈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 의존했거든요. 네. 근데 막말로 미국이 안 주면 못 보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 원래 킬체인 개념이 북한이 액체 로켓을 갱도에서 끄집어내서 이동해서 쏘는 데까지 1시간 잡거든요. 그 우리가 첫 징후를 발견하고 할 때까지. 그러면은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25분 내에 탐지, 그다음에 좌표 설정, 그다음에 사용할 무기 결정, 그다음에 발사 명령, 이걸 25분 내로 잡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정찰위성을 발사했다고 이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는 미국에 의존했는데 이제는 미국 눈치 안 보고 우리가 언제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의 독자적인, 그러니까 킬체인 25분은 이론상이었던 거지 우리 실제 능력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리 실제 능력이 생긴 거죠. 그 첫 입구를 연 거기 때문에 지금 뭐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세계 5위권의 정찰위성을 확보했다. 지금 실용 가능한 군사 정찰위성을 가진 나라는 세계 10여 개국밖에 안 돼요. 통신위성 포함해서. 그 중에서도 미국, 중국, 러시아 그다음 정도의 해상도와 정밀도를 가진 능력이 자체적으로 생긴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네.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이제 25분 안에는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이 가능해졌다는 건데 북한에는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나 위협이 되는 겁니까? 상당히 위협이 되죠. 왜냐하면 미국이 정보를 주는 걸 받는 거랑 우리가 보고 싶은 데를 딱 찍어서 보는 거랑,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싶은 데를 미국이 안 보고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실제 이제 북한의 속속들이, 그러니까 우리 정도 이번에 위성이면은 김정은의 동선을 파악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그렇군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보통 공개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선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 심리적인 압박이나 군사적인 압박은 아주 강하겠죠. 그렇군요. 부담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군사정찰 위성을 2025년까지 4기를 더 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도 역시 정찰 위성 계속 쏜다는 거고요. 비슷할 거예요. 거의 한 5개 확보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5개 이상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계속 2시간마다 한 번씩밖에 볼 수 없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한 3번 정도 돌아갑니다. 3번, 4번. 그것도 말씀드린 대로 그냥 쑥 지나가기 때문에 한 3, 4분밖에 안 되거든요. 하루에. 그러니까 5개를 쏜다 하더라도 지나가는 게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네요. 2시간마다. 그럼 더 많이 써 올릴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더 많이 있죠. 전색을 봐야 되니까. 미국은 지금 알려진 바로는 몇 개가 띄어져 있습니까? 미국은 그 개수보다요. 이제는 키홀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위성 자체가 떠 있는 게 아니라 볼 땐 내려와야 더. 자세히 보고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정주 궤도가 아니기 때문에 위성은 수명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잡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 위원장이 이 국정 운영을 정말 구멍가게식으로 하는 게 북한의 위성을 운영할 능력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1조 2천억 잡아서 5개 쏘거든요. 이래봤자 수명이 5년이에요. 그럼 또 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또 유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남북한의 뭐 우주 경쟁 체제가 벌어졌다. 그 표현은 과한 거예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 클린스만 감독이 유치원생 데려다가 국가대표 못 만들거든요. 그거 똑같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만리경 1호 물론 지금 해상도 떨어진다고 하지만 러시아와 군사협력 강화하고 있잖아요. 러시아나 중국을 통해서 고도의 기술을 또 익힐 수도 있고 실제로 렌즈 같은 경우에는 위성 렌즈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입할 수도 있지 않나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겁니다. 이 클린스만 감독이 아무리 잘 가르쳐도 유치원생이 국대는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렌즈만 준다고 그러면은 렌즈 하나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관계된 모든 전자광학 부품을 다 연계해야 되는 거고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기술을 도와줘도 제한적이에요. 자체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요. 우리가 대단한 이유는 뭐냐면 광학부터 전자, 반도체 연관된 산업체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가능한 거지. 다른 나라가 맞먹는다고 할 수 있는 게 위성이 아니에요. 위성은 ICBM하고 또 다릅니다. 그렇군요. 뭐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위성을 추가적으로 더 쏘아 올린다고 했는데 앞으로 쏘아 올릴 위성들은 이번에 발사했던 만리경 1호보다는 성능이 좀 나아진 걸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리경 1호가 워낙 성능이 나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지금 첫 번째 쏘는 거 지금 이름은 없어요. 예. 이름은 곧 지을 겁니다. 예. 이 전자과학 EOIR 위성 아. 이거 하나면 되는데 북한은 요거를 충족을 못 시키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걸 개선해서 또 광학 위성을 쏠 가능성이 있고. 네. 우리는 추가적으로 4개는 이제 영상 레이더 위성을 쏠 거거든요. 예. 근데 가능성은 두 가지죠. 북한이 광학 위성을 좀 더 성능을 개선해서 또 쏘는 것. 네. 아니면 그냥 이걸 그대로 이용하고 그 영상 레이더 위성을 쏠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가 향후 2년 동안 4개를 쏠 거니까 예. 북한하면 더 빨리 쏘려고 하겠죠. 경쟁 네.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향후 2년, 2년 내에 몇 차례 쏠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위성 발사, 북한의 위성 발사를 시작으로 지금 남북 간의 긴장이 계속 고조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9.19 남북 군사 합의 효력 정지, 일부 효력 정지했고, 북한도 지금 GP 감시초소 복원하고 있고, 그리고 보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의 전쟁은 시점상의 문제다라고 또 위협하고 나섰거든요. 지금 북한이 좀 더 강하게 우리한테 위협하는 것 같아요. 이제 걱정입니다. 의도와 예. 발언의 속내는 조금 다르다고 보여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9.19 군사합의로 북한이 그동안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예. 효력 정지가 되면은 군사적인 압박은 본인들이 더 받지 우리가 더 받는 건 아니거든요. 예. 물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은 더 커졌습니다. 네. 그러나 실제적으로 남북한 북한에 의한 목함질의 도발이나 천안함 북침이나 이런 기습 도발이 아니고 전면적인 충돌, 국지적인 충돌의 경우에는 북한의 데미지가 몇 배 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겉으로는 저러지만 네. 원점이 확인이 되고 명시적인 주체가 분명한 도발은 북한으로서는 좀 부담스러워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지금 저런 표현은 사실 본인들이 원했던 건 이거거든요. 자기들은 도발하고 한국은 이 9.19 합의 유지하고 이걸 네. 제일 원하는 시나리오였거든요. 예. 근데 이 상황이 이제 깨졌으니까 일단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이제 책임을 한국 정부에게 넘기는 긴장을 조성해서 한국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전략이 일환이다. 네. 물론 우리가 이제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명시적으로 MDL이나 NLL에서 도발하기에는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예. 북한 도발 자체가 쉬운 상황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최근에 북한이 도발 수위를 조금씩 높여가는 정황들은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가장 우려되는 점이 현재에서는 어떤 겁니까? 지금 이제 해상 분쟁은 여러 번 있었죠. 그러니까 MDL의 직접적인 어떤 북한의 도발도 있었고, 그러나 우리 군의 입장에서 우리 정부의 스탠스나 군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도발하면 응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가중 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아. 원점이 확실하지 않고 예. 주체가 불분명한, 그러니까 목함질의 도발이나 사이버 테러나 그다음에 우리 군이 대응하기 어려운 형태로 하지 아마 명시적인 도발은 그건 제가 북한군이어도 그렇게 안 하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국방부가 고체연료 추진 우주 발사체 시험 발사를 했는데 잠시 뒤에 성공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화면이 지금 실제 들어온 화면인 것 같아요. 예. 저 우주 발사체 저게 고체연료로 발사체가 좀 작죠. 예, 작네요. 예. 확실히. 그러니까 예. 수시로 발사할 수 있고요. 비용이 아주 적게 듭니다. 아. 그러니까 수십 개를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무거운 걸 못 싣기 때문에 저렇게 작은 겁니까? 예. 고체는 사실 그러니까 액체 로켓이 성능도 크고 추력도 아주 커요. 그렇군요. 예. 지금 이게 뭐 세 번째 시험 발사라고 하는데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아, 성공했다고 하네요. 네. 이미 우리는 네. 그 로켓이 고체 연료는 예. 우리 미사일이 다 고체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정되어 있는 성공입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지금 1단 추진체 없이 2, 3단으로 발사체를 지금 쏘아 올린 거고요. 고도가 450km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고 거기서 이제 민간 상업 위성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예. 이제 그 저궤도 위성은 정찰 위성 포함해 400에서 한 600km에 주로 몰려 있거든요. 네, 네. 그 450km면은 충족할 고도고요. 다만 이제 원하는 궤도에 정착을 시켰느냐, 아, 그 위성이 제대로 이제 신호를 작동하느냐, 그렇죠. 신호를 주고받아야 되죠. 이건 좀 시간이 걸리죠. 그렇네요. 지금이 예. 세 번째 발사인 거고 앞으로 최종 발사도 또 남아 있는 겁니까? 최종 발사는 위성이죠. 아. 그러니까 네. 소형 정찰 위성. 예. 초소형 예, 위성. 예. 30년까지 50개 확보하고. 지금은 이제 민간 상업용 위성이 거의 실려 갖고 예. 이제 군사 정찰 위성도 쏘아 올릴 수 있다. 아직은 100km짜리 초소형 위성을 개발 안 했거든요. 예. 이제 발사되면 발사체가 완성이 되면 이제 결합을 시켜서 올릴 거고. 알겠습니다. 예. 자, 국방부 취재 기자가 연결돼 있는데요. 지금 일단 성공했다고 하니까요.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군 당국이 지난주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이어서 이번에는 고체연료 기반 우주 발사체 시험에 나선 건데 성공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성공했다 여부를요. 우주 발사체 시험 발사는 성공했고요. 우주 발사체에 실은 위성이
우주 궤도에 투입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그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 시험 발사는 제주도 남쪽 4km 해상에서 발사했고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2차 발사 때는 1단 추진체 없이 2, 3단으로 발사체를 쏘아 올려 고도 450km까지 올라갔는데요. 이번에는 최종 개발 단계에 해당하는 1단 추진체를 장착하고 4번의 단 분리를 거쳐 650km 고도까지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발사체에 모형인 더미 위성을 실어서 올렸지만 이번에는 실제 지구 관측용 소형 위성을 탑재했습니다. 하나 시스템에서 제작한 위성으로 레이더를 이용해 영상을 확보하는 사 위성인데요. 해상도는 1m 남짓으로 정찰 위성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위성의 무게는 101kg 정도로 약 650km 고도에서 궤도에 투입됐다고 국방부는 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최종 발사 때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제작한 위성을 넣을 예정인데 모양과 크기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무게가 500kg에서 700kg에 가까운 위성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고체 추진 발사체는 비용이 적게 들고 발사 준비도 수십 일이 걸리는 데 반해 액체 추진 발사체에 비해서 수십 일이 걸리는 액체 추진 발사체에 비해서 고체 추진 발사체는 7일 이내로 짧은 장점이 있지만 무거운 대형 위성을 싣기에는 불리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고체 연료 발사체는 유사시 안보 수요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소형 위성을 적기에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1호 군사 정찰 위성을 확보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정찰 위성에 버금가는 소형 위성을 발사하게 될 고체 연료 추진 우주 발사체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서 앞으로 좀 더 촘촘한 감시망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1, 2차와 달리 1단 추진체를 고체 연료로 하는 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을 확보하려 하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기반 기술은 같지만 우주 발사체와 ICBM은 목적이 다르다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보니까 지난번 발사 때 450km까지 올라갔고 이번에 1단 추진체를 넣었기 때문에 650km까지 올라갔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정도 궤도가 500km 정도면 가능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500km. 북한도 예. 500에서 520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은 뭐 450 정도로 하더라도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이번의 경우에는 지난번에는 시험용이니까 예. 2, 3단 로켓을 시험했던 거고 지금 1단까지 했으니까 완전히 이제 이 시험.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요. 김주애 있잖아요. 예. 김정은 위원장의 딸. 후계자라고 생각하고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게 후계자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겁니까? 왜냐하면 10살짜리 애를 예. 지금 학교도 안 보내고 모든 김 위원장 행보에 따라다니거든요. 예. 김정은, 김정일로 저런 후계 수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의 샛별 여장군 그랬는데 북한에서 장군은 장령이라고 불러요. 최고 지도자만 장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예. 김일성을 항일 무장투쟁 시기에 자기들 주장이지만 예. 조선의 한별 이렇게 불렀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군요. 조선의 샛별 그러면 이게 사실이라면 후계자 공식화의 일환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원래 남북 군사 정찰 위성 개발 경쟁에 대해서 좀 전문가로부터 이야기 들어보려고 했는데 그 이야기와 함께 지금 고체 연료 기반 우리 우주 발사체 3차 발사 성공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달여간 이어진 지상전을 통해서 가자 지구 북부 지역 대부분을 접수한 이스라엘군이 가자 남부 지역 작전 실행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하마스 소탕 과정에서 지하터널 입구 800여 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전투기 폭격 영상을 공개하고 하마스 부대장을 제거하는 장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היום צה"ל חיסל בהכוונה מודיעינית של שירות הביטחון הכללי ואגף המודיעין בתכלול של פיקוד הדרום את מפקד גדוד שתי. 샤티 여단은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 공격을 이끌었던 부대입니다. 이런 공격이 가자지구 남부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이 확인했습니다. 할레비 참모총장은 현장 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가자 남부 지역에서
군사 작전을 본격화했다고 밝혔습니다. היום הרגנו מפקדי גדודים, מ"פים, הרבה פעילים, ואתמול בבוקר התחלנו את אותו מהלך בדרום הרצועה. הוא יהיה עם עוצמה לא פחותה מזה. 할레비 참모총장은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을 어디에서든 만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자 지구 전체 인구 230만 명의 70% 이상이 몰려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남부에서도 강력한 공격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와 함께 하마스 소탕 과정에서 지하 터널 입구 800여 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지상전이 시작된 뒤 지금까지 터널 800여 개를 발견했으며 이 가운데 500여 개를 폭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터널 입구가 민간인 거주구역에 있었으며 특히 학교나 유치원 등 교육기관과 이슬람 사원, 운동장 부근에도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미 해군 군함이 홍해에서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은 역시 홍해에서 이스라엘 선박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크고 작은 충돌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휴전 협상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국방부는 홍해상에서 구축함 한이오와 상선 여러 척이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3일 오전 5시간가량 공격을 받았으며 드론을 최소 한 대 격추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관리가 전했습니다. 미국은 공격 주체를 지목하지 않았지만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선박 2척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후티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니티 익스플로러와 넘버 9호를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티 익스플로러는 바하마 선적의 벌크선이고 넘버 9은 파나마 선적의 컨테이너선. 후티는 미 군함을 공격했다고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재공격 의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إن القوات المسلحة اليمنية مستمرة في منع السفن الإسرائيلية من الملاحة في البحرين الأحمر والعربي حتى يتوقف العدوان الإسرائيلي على إخواننا الصامدين في قطاع غزة. 미 군함을 공격한 것이 후티가 맞는다면 이는 지난 2016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멘 내전에 개입을 꺼려왔던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거나 가자 지구에 집중된 전선을 홍해와 걸프 해역까지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휴전을 끝낸 이스라엘도 강경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강요와 여당 의원 연석회의에서 군사작전으로 인질 석방을 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휴전 협상 대신 군사작전을 통해 인질을 구출하겠다는 뜻이어서 7일로 끝난 휴전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헤르즈 알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에서 군사작전을 본격화했다며 남부 지역의 작전도 북부만큼 강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기종훈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불법 촬영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황 선수를 국내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영국에 체류 중인 황의조 선수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황 씨 측 법무법인이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을 언급한 데 대해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전청조 씨의 투자 사기 범행에 가담한 의혹이 불거진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를 세 번째 소환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투자 사기 가담 의혹이 제기된 남 씨를 지난 1일 추가 소환해 조사했다며 몇 번 더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전국 이용원과 미용실을 돌며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나이가 많은 업주가 이발에 집중하는 사이에 서랍을 뒤지거나 다른 손님의 지갑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아침 8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는 오작동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0여 명이 넘어졌고 이 가운데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대전에서 70대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피해 망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흉기를 휘두른 20대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어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25일 시작됩니다. 전남 고흥에 있는 유경 오리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돼 방역 당국이 정밀 검사에 나섰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는 하루에서 사흘 뒤에 나올 예정이고 고병원성 AI가 확인되면 이는 올겨울 처음으로 가금 농장에서 나온 확진 사례가 됩니다. 낮 기온이 쑥쑥 오르면서 추위가 풀렸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8도로 예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고 있고요. 특히 남부지방은 기온이 10도를 넘어선 곳도 많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졌던 터라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심한 기온 변화에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은 구름만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계속해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 지역에는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부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7도나 높아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서울 3도, 광주 2도, 부산 7도로 영상권을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15도 안팎까지 올라 예년보다 4에서 6도나 높겠습니다. 서울 12도, 대전과 대구 13도까지 오르겠고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대기가 정체되면서 충북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울 등 그 밖의 중서부 지방에서도 공기가 탁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가운데 부정평가 이후로 엑스포 유치 실패가 처음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또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지지 정당이 없다, 무당층이다라는 답변도 늘었는데요. 잠시 뒤 여론톡톡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